최근 동남아 국경에서 벌어진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충돌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군사 분석가들이 주목한 것은 누가 먼저 포문을 열었느냐가 아니라 왜 캄보디아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전장의 주도권을 상실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총선과 포연 뒤에 숨겨진 외교 계산의 실패, 그리고 잘못된 군사교리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중국을 외교적 후견인으로 삼아왔습니다. 중국과의 밀착은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군사훈련과 무기 도입, 그리고 전략적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강력한 배후가 있다는 인식은 캄보디아 지도부로 하여금 상대의 반응을 시험하는 고위험 전략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북한식 도발 공식과 유사하다고 평가합니다. 즉, 직접적인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적 충돌을 통해 상대의 한계를 떠보고 외교적 양보를 끌어내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전장은 외교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12월 초 캄보디아가 다시 국경지역에서 포격을 개시하자 태국은 즉각적으로 공중 우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태국군은 F-16을 중심으로 한 공군 전력을 활용해 제한적이지만 반복적인 정밀 타격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국은 무리한 진격이나 대규모 지상군 투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상대의 핵심 군사 거점을 차단하며 전장의 흐름을 관리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 주 남짓한 교전 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는 숫자보다 상징성이 컸습니다. 사망자와 대규모 피난민 발생은 캄보디아 내부에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투가 길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경지역의 통제력 상실과 후방 혼란은 정권의 통치 안정성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국가 전략 전반이 흔들렸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산 다연장 로켓과 포병 전력을 앞세워 단기 화력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반복적인 포격과 로켓 발사는 곧바로 위치 노출로 이어졌고 이는 태국군의 정밀 타격 표적이 되었습니다. 후견인의 지원을 믿고 화력 집중에 의존한 쪽이 오히려 전장을 불리하게 만들었고 계산을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압박한 쪽이 전장의 리듬을 장악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에서 캄보디아가 가장 크게 오판한 지점으로 전략 환경을 꼽습니다. 중국식 지상중심 전술은 상대가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태국은 교전 초반부터 하늘을 장악했고 공중과 지상 정보를 결합한 네트워크 중심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벌어졌습니다. 전장의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병력과 화력의 숫자에 집중했지만 흐름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반면 태국은 제한된 충돌 속에서도 전쟁 수행의 주도권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동남아 지역에서 단순한 무기 보유량이 아니라 어떤 체계와 어떤 교리를 선택하느냐가 전쟁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갈림길에는 중국식 전술과는 다른 길을 택한 국가들의 경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가 전장에서 밀리기 시작한 순간은 포탄이 떨어진 시점이 아니라 교전의 성격이 규정된 초반 단계였습니다. 태국군은 처음부터 이 충돌을 단기적 국경 분쟁으로 한정했고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상대의 핵심 능력을 무력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감정적 대응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군사 운영이었습니다. 태국군의 핵심 선택은 제공권 확보였습니다. 지상 병력의 이동보다 먼저 하늘을 장악했고 공중에서 얻은 정보는 실시간으로 지상 자산과 공유되었습니다. 공군과 포병, 정보 자산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면서 타격의 속도와 정확도는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다음 포격을 준비하는 동안 태국군은 이미 그 위치를 파악하고 대응 수단을 배치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캄보디아군은 훈련과 교리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중국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대규모 병력 전개와 화력 집중 전술을 반복적으로 연습해왔지만 이는 제공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오히려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포병과 다연장 로켓을 중심으로 한 공격은 단기간 강력한 인상을 줄 수 있으나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상대 앞에서는 곧바로 약점이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방공체계의 부족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제한적인 방공자산으로 인해 공중위협에 즉각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항공기 요격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감시 자체를 차단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전장은 이미 투명해졌고 숨을 공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태국군은 이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F-16을 중심으로 한 공중 타격은 대규모 폭격이 아닌 선택적 제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휘시설, 보급 거점, 그리고 반복적으로 노출된 포병 위치가 주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타격 이후 즉시 이탈하는 방식은 캄보디아군의 반격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이 주목한 점은
태국군의 인내였습니다. 단기간에 결정타를 노리기보다는 상대가 스스로 소모되도록 유도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훈련받은 대로 포탄과 로켓을 발사했지만 그 행동 자체가 다음 타격의 좌표가 되었습니다. 전술을 바꾸지 못한 쪽이 점점 더 불리해지는 전형적인 양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전력 차이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여전히 숫자와 화력에 의존하는 전쟁을 치렀고 태국은 정보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전쟁을 운영했습니다. 전장의 주도권은 총알의 수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상황을 이해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려있음을 이번 충돌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캄보디아가 잃은 것은 몇 개의 군사시설이 아니라 전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반대로 태국은 큰 확전을 피하면서도 분쟁의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고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차이는 이후 전개될 국제적 평가와 외교적 파장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충돌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요소 중 하나는 무기체계의 성능 차이가 아니라 그 무기를 어떻게 묶어 쓰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캄보디아가 선택한 무기조합은 중국식 화력 중심 구조였고 태국이 운영한 체계는 공중과 지상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서방식 네트워크 구조였습니다. 이 차이는 교전이 진행될수록 전장의 양상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캄보디아군의 주력 화력은 다연장 로켓과 곡사포였습니다. 단기간에 넓은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이 무기들은 심리적 압박에는 효과적이지만 정밀한 표적 제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반복 사격이 불가피한 구조는 발사 지점 노출을 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실제 전장에서는 포탄이 날아간 직후 그 궤적이 곧바로 반격의 단서가 되었습니다. 반면 태국군은 무기를 개별 장비로 보지 않았습니다. 공군의 감시자산이 수집한 정보는 지상포병과 즉시 공유되었고 타격 수단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되었습니다. 이 체계 속에서 한국산 무기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기동성과 신속한 재배치가 가능한 포병 전력은 정밀 타격 이후 곧바로 위치를 바꾸며 상대의 대응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특히 자주포 운용 방식의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포병은 일정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며 압박을 시도했지만 태국 측은 빠르게 쏘고 이동하는 방식으로 반격을 무력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병은 더 이상 고정된 화력 지원 수단이 아니라 정보체계의 일부로 기능했습니다. 포격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사라지느냐였습니다. 공중 전력에서도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태국은 제공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한적 출격을 반복하며 상대를 소모시켰습니다. 이는 대규모 공습이 아닌 전장의 리듬을 통제하기 위한 운용이었습니다. 반대로 캄보디아는 공중 위협에 대응할 수단이 부족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감시와 압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일본과의 군사교류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캄보디아군에게 지휘 통제와 기본 전술 교육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평시 훈련과 치안작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제공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고강도 충돌에는 직접적인 해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본과 협력 사실이 공개되면서 태국 내 여론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무기 출처보다 중요한 것은 전장에서의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중국산 무기는 물량 확보와 단기 화력에 강점이 있었고 일본의 군사협력은 제도와 절차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태국이 선택한 방향은 통합 운용이었습니다. 각 무기는 하나의 체계 안에서 움직였고 개별 성능보다 전체 흐름에 맞춰 사용되었습니다. 이번 교전은 특정 국가의 무기가 절대적으로 우수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무기라도 어떤 교리와 어떤 구조 속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캄보디아는 서로 다른 출처의 무기를 모았지만 하나의 전쟁 방식으로 엮지 못했고 태국은 제한된 충돌 속에서도 전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로 확대되었습니다. 교전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전장의 성격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 충돌은 누가 더 많은 포탄을 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전쟁의 속도를 통제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태국군은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기동성과 정밀성을 결합한 무기 운용 방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태국군 포병 전력은 단순한 지원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포격은 항상 공중정보와 연동되어 있었고 사전에 준비된 표적에 대해서만 실행되었습니다. 사격 후에는 지체 없이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운용 방식은 상대 포병의 반격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포병을 재배치하기 전에 이미 상황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한국산 자주포책이었습니다. 빠른 전개와 철수가 가능한 구조는 국경지형에서 큰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포병은 더 이상 한 지역에 머무르며 화력을 투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동하며 전장의 빈틈을 찌르는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숫자에서 열세를 보더라도
전장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공중에서는 FA-50이 제한적 충돌 환경에 최적화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태국은 고가의 전투기를 대규모로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시와 타격, 그리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항공 전력을 선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FA-50은 이러한 임무에서 빠른 반응과 정밀 타격을 통해 국경 지역의 압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F-16과 FA-50의 조합은 상호 보완적이었습니다. F-16이 제공권 유지와 핵심 타격을 담당했다면 FA-50은 전장의 틈새를 메우며 지속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조합은 상대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어느 시점에서도 반격의 주도권을 쥐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지상과 공중의 정보 통합이었습니다. 태국군은 감시 자산에서 수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포병과 항공 전력이 동일한 상황 인식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명령 전달의 지연을 줄이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전장은 복잡해졌지만 태국군의 의사결정 과정은 오히려 단순해졌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기존 훈련에서 익숙한 방식대로 움직였고 전술을 수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전장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 노출된 약점은 반복적으로 공격받았고 그 결과 전력 손실은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중반 이후의 전개는 새로운 무기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보유한 무기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로 귀결되었습니다. 태국은 장비를 체계로 묶어 전쟁을 운영했고 캄보디아는 개별 무기에 의존해 대응했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명확해졌고 전장의 흐름을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까지 몰아갔습니다. 동남아 국경에서 벌어진 충돌은 지역 분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장은 곧바로 더 넓은 무대와 연결되었고 그 중심에는 유럽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은 더 이상 미래의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고 시간은 가장 비싼 자원이 되었습니다. 유럽 각국이 직면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기존의 주력 무기 체계는 성능은 뛰어났지만 생산 속도와 유지 비용에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의 납기는 수년 단위로 늘어졌고 전장은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백 속에서 한국산 무기 체계가 빠르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전차와 포병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분명했습니다. K2 전차는 개학 이후 단기간 내에 초도 물량이 납품되었고 K9 자주포는 실전에서 요구되는 기동성과 화력을 동시에 충족시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장비를 넘겨주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훈련과 정비, 보급 체계까지 포함한 운용 방식을 함께 제공했습니다. 유럽군 관계자들이 강조한 것은 속도였습니다. 전쟁은 준비가 끝난 뒤에 시작되지 않았고 필요한 순간에 즉시 투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기준에서 한국산 무기체계는 현실적인 해답이 되었습니다. 생산 일정은 단축되었고 현지 정비와 운용 교육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전쟁 수행 능력을 즉각적으로 보완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공중 전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FA-50은 고성능 전투기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전장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감시와 요격, 그리고 근접 항공 지원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고 유지 비용과 운용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는 장기전으로 지친 유럽 국가들에게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유럽 내부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하나의 패키지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 항공 전력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로 결합되어 운용되는 모델이었습니다. 이 구조는 전장에서의 효율을 높였고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은 유럽의 위기였지만 동시에 냉정한 선택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가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가, 누가 즉시 전장을 지탱할 수 있는가가 핵심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기준에서 한국은 더 이상 대체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해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남아에서 드러난 전쟁 수행 방식과 유럽 전장에서 요구되는 조건은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전쟁은 장비의 이름이 아니라 체계의 완성도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체계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국제 무대에서 새로운 힘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의 논리는 마지막 단계에서 더욱 냉정해집니다. 지상과 공중에서 체계의 완성도를 증명한 이후 남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이 구조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중심에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기와 방공체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KF-21은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처음으로 전 과정을 주도해 완성한 항공 전력의 결정체입니다. 고가의 스텔스 전투기를 그대로 모방하지 않았고 현실적인 성능과 운용 효율을 선택했습니다. 가격과 유지 비용, 그리고 전장 투입 가능성은
전쟁을 치르는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KF-21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국제 군사 관계자들이 주목한 점은 균형이었습니다. 탐지 능력과 공대공 교전 성능은 실전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도달했고 운용 비용은 장기전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특정 강대국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력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늘의 공격 수단이 완성되었다면 방어체계 역시 중요해집니다. 천공이는 단순한 요격 무기가 아니라 국가 반공 구조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층 방어 개념 속에서 이 체계는 중거리 구간을 책임지며 공중 위협을 차단합니다. 실제 운용에서 보여준 높은 요격 성공률은 숫자 이상의 신뢰를 만들어냈습니다. 중동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이 체계에 관심을 보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방공은 단순히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하늘을 통제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천궁이는 이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 방산의 성격은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무기를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단계가 아니라 전쟁 수행 방식을 함께 제공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전차와 포병, 항공, 전력, 그리고 방공체계가 하나의 구조 안에서 연결됩니다. 이 구조는 특정 전장에서만 통하는 해법이 아니라 다양한 분쟁 환경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경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국제질서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숫자와 화력, 그리고 후견인의 존재에 의존하던 방식은 한계를 드러냈고 정보와 네트워크, 그리고 통합 운용을 중시한 방식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은 전쟁을 부추기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는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비극이지만 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각 국가의 몫입니다. 한국이 선택한 길은 무기의 과시가 아니라 신뢰 가능한 체계의 구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전장이 요구하는 가장 현실적인 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